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권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제 삶에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제 사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위가 사라진 지 8년이 지나 얼굴도 가물가물할 무렵 꿈에 나타난 사위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사위를 정말 미친 듯이 찾아 헤매다가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8년 전 사위가 사라진 날은 아직도 또렷이 떠오릅니다. 딸은 그저 행복하게만 지내던 사위가 하루아침에 마치 증발한 듯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고 흔적도 없이 마치 누가 도려낸 것처럼 없어진 겁니다. 짝을 잃고 절망하는 딸을 보는 어미의 심정은 매일이 고통이었고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제 팔자를 딸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 하늘이 원망스럽고 모두가 제 잘못 같았어요. 그 후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위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와 다른 가족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사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피곤해 일찍 잠에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실종된 후 처음으로 제 꿈속에 얼굴을 비추더군요. 놀랄 정도로 야윈 모습에 낯빛도 어두워서 첫눈에는 못 알아봤지만 분명히 제 사위였죠.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저도 덩달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저 형진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요. 도와주세요. 흐느끼며 말하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글픈지 제 마음이 다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김서방, 괜찮네. 어서 집으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퍼뜩 꿈에서 깨어나니 어찌나 울었는지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식은땀을 닦으며 찬물을 마시니 좀 진정됐지만 꿈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김서방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했지요. 사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는 몰라도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며 사위의 얼굴, 목소리, 습관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오빠가 자기 좀 찾아달라고 신호 보내는 거 아닐까? 딸은 제 꿈 이야기를 듣고 회한에 잠겨 한참을 울더군요.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사위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지요. 사위의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시 연락하며 사위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꿈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위가 어디선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홀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추락사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고 저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장이며 식당에서 닥치는 대로 일해야 애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에는 쉴 틈 없이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딸의 결혼 소식은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예비 사위는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식품 공장에서 감독관으로 일하던 총각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반상회라도 하면 그 파란 지붕집 새 들어 사는 총각이 그렇게 성실하다더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며 칭찬이 자자했죠. 사실 딸이 사위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도 저는 사위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송비를 아껴보겠다며 시장에서 무거운 사과 박스를 이고 가던 저에게 한 청년이 성큼 다가왔었거든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나요? 건장한 체격의 청년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사과 박스를 가뿐하게 받아 들더군요. 얼굴을 보니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안면을 텄던 청년이라 저는 고맙게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유,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유, 날씨도 더운데 너무 무거워서 혼났네요. 저기 골목까지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유, 저한테도 무거운데 어떻게 이걸 들고 가려고 하셨어요? 이런 건 장정들 시키셔야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청년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현관까지 사과 박스를 들어다 주었어요. 그 일을 인연으로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마다 청년은 항상 밝은 인사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이었어요. 딸을 데리러 나간 저는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오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애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알고 보니 교제한 지 벌써 1년이 됐더군요.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이 밝혀지자 수줍은 표정의 딸은 눈빛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위될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조차 없는 천의 고아라는 사실이었죠. 제가 만약 덜컥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이끌어줄 어른 하나 없이 혼자 남을 어린 부부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 그 사람이 착한 건 알겠는데 너희가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미영이 네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엄마, 전 이 사람 어릴 때 못 받은 사랑 주면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믿어주시면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결국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허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위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딸이 26살, 사위가 28살이던 2010년의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아들이 독립하면서 겨우 방 2칸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그마저도 평수가 크지 않았던 형편이었죠. 월세살이를 하던 사위도 마찬가지였기에 결혼 후 딸 내외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위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을 하면 딸은 도시락을 싸주며 정성껏 배웅했죠. 오빠, 오늘도 잘 다녀와요.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나는 자기가 해주면 다 좋아. 내가 장가 하나는 잘 왔지. 마누라 음식 솜씨가 좋아서 퇴근이 기다려줄 줄 몰랐다니까.
장모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미영이도 회사 잘 다녀와. 딸은 결혼 전부터 다니던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세 식구 모두 낮에는 부단히 돈을 벌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도란도란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가족들의 보험금 내고 나면 과일을 사기도 망설여지는 형편이었지만 딸 내외는 항상 웃는 낯이었어요. 예, 미영아, 그렇게도 좋니?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엄마, 솔직히 이런 게 행복인가 싶어요. 정말 행복해요.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더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정을 쌓아갔지요. 서글서글한 성격의 사위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때로는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단둘이 시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장모님, 이거 감자가 너무 좋은데요. 아예 장정 온 김에 짝으로 사시죠. 뭐? 이걸 다? 아이고 아서라, 허리 나간다. 먹여주고 재워주시는데 밥값 해야죠. 오늘 맛있는 감자전 만들어주실 거죠? 당시 사위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우리 가족 모두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갔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가족들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지요. 제 딸과 사위는 결혼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손주를 보면 온갖 시름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사랑하는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딸은 32이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퇴근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는 트럭에 받쳐 가드레일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중환자실을 심각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였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려 주저앉을 뻔했죠. 먼저 도착한 사위는 다리가 풀린 저를 붙잡아 의자에 앉히고 찬물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미영이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장모님까지 쓰러지시면 저랑 영훈이 정말 못 삽니다. 예? 할머니, 엄마 어떡해요? 엄마 아파요? 저는 울먹이는 손주의 눈을 보며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줄을 붙들고 있던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는 딸의 상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쇄골이 굴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가 손상됐어요. 일단 바이탈을 잡아야 개복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수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일단 흉부 외과 쪽 중환자실로 옮겨서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이어 침대에 실려 나오는 딸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새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아침만 해도 저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며 나갔던 딸은 온몸에 붕대를 침칭 감은 채로 누워있었죠. 복도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던 기계음이 이명이 되어 귓가에 울리는데 그 순간이 마치 악몽 같더군요. 아이고 미영아. 네가 김서방이랑 영훈이 두고 왜 이렇게 누워있어? 응?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어떤 수술이든 어떤 치료든 다 받을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네? 어머님,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진정하세요. 네? 의료진과 사위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셔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중환자실은 하루 한 번, 30분 동안만 면회가 허용됐지만 저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위의 모습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이더군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손톱을 뜯는가 하면 핸드폰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위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면회를 오면 사위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면회 시간이 끝나면 황급히 떠나곤 했죠. 딸의 병실을 나설 때마다 사위의 뒷모습은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싶어 애써 외면했지만 그저 외면한다고 능사가 아닌 날이 오더군요. 저는 어느 날 병실 밖 복도에서 사위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쩌렁쩌렁 울려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었죠. 미쳤어? 지금 와이프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데 나보고 거기로 오라고? 진짜 형이 인간이야? 그 광경을 본 저는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훈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야? 병원에서 이렇게 크게 통화를 하고. 사위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그냥 미영이 사고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강해져야 하는데. 대답하는 사위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위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감싸더군요. 딸의 사고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위의 불안한 모습은 단순히 사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면서도 사위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위는 또다시 비상계단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까지 소리가 울릴 정도였지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사위를 따로 불러내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미영이도 힘든 상황인데. 이러면 나도 힘들어. 제발 무슨 일 있는지 말해줘. 제 말에 사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미영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자네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래? 딸의 기약 없는 입원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는 점점 더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로 잡힌 수술비까지 얻는다면 없는 살림에 살았던 저희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사위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병원비 얘기가 나오자 사위는 입을 꾹 닫고 애꿎은 바닥만 바라보더군요. 결국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맞았구나 싶어 사위가 가엾기도 하고 이 상황이 슬프기도 했죠. 돈 마련할 곳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대체 누구랑 그렇게 고래고래 통화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못난 어미인 저에게도 딸을 살릴 묘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그동안 아들 내외와 살던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작은 집과 땅을 매매한 대금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6살짜리 손주에게 온전한 방을 선물해 줄 생각으로 딸과 사위에게 자랑을 했었죠. 친정 아버지의 집을 산 사람은 밀가루 도매업을 한다는 중년 남자였는데 도매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다며 집 매매 대금을 현금 다발로 내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가방 안에 넣고 집 장롱에 꽁꽁 숨겨 보관하고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 돈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당시 다니던 식당이 너무 바빠 은행에 갈 시간이 도통 나질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딸의 수술비에 그 현금을 그대로 쓰기로 결심했죠.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갑자기 훅 끼치는 싸늘한 기운에 팔의 몸을 움츠렸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끼익 소리에 온몸에 털들이 쭉 볏었어요. 불길한 기운에 발걸음을 옮겨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간 안방 창문이 바람에 열렸다 닫히며 음산한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서랍장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 널린 옷들 사이로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미친 듯이 장롱으로 달려간 저는 돈이 들어있던 가방을 열고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수북했던 돈다발이 거의 사라지고 100만 원쯤 되는 한 묶음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장롱이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생각한 돈이 대부분 사라진 것을 보자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려 급히 공장에 있을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갈 뿐 받지 않더군요. 어제 저녁은 집에서 먹겠다며 병원을 나섰던 사위는 그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조함에 공장에 전화를 걸어 사위의 출근 여부를 물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했더라고요. 사위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저의 혼란과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에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죠. 얘 찬영아, 큰일 났다. 네 매형이 사라졌어. 전화도 안 받고 오늘 공장에도 안 갔대. 누나 수술비도 없어졌어. 얼른 와봐라, 응?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지러운 방을 둘러본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확신하더군요. 매형, 돈 가지고 튄 거 아니야? 문도 다 잠갔다며. 도둑이 집에 어떻게 들어와? 매형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픈 와이프를 두고 도망을 가? 아니, 왜 벌써부터 단정을 지어? 집에 도둑 든 거 아니야? 도둑은 무슨 도둑? 딱 봐도 돈 가지고 날른 건데 집은 입고를 해놓고 미친 거 아니야? 찬영아, 이걸 어쩌면 좋냐? 너희 누나 수술비인데 이 돈 없으면 누나 수술은 어떻게 하니? 어쩐지 맨날 실실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새끼 어딨어? 잡히면 가만 안 둬. 일단 진정하시고 어머님,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들 내외와 함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모든 지인들과 주변 이웃들을 동원해 사위의 행방을 찾아보았지만 어제 저녁부터 그 아무도 사위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옷도 소지품도 그대로에 심지어 차도 그대로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서랍과 장롱의 모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던 저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찬영아, 어떻게 된 걸까? 도둑이 든 건지 아니면 김서방이 무슨 변을 당한 건지 모르겠어. 너희 누나도 병원에 있는데 이걸 어쩜 좋니? 어머님, 과학수사대도 다녀갔으니까 금방 결과 나올 거예요. 저희도 다 같이 찾아볼게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사위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위의 실종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엄마, 경찰에서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찾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다짐에도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카드조차 한 푼 안 쓰고 핸드폰조차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더더군요.
설상가상으로 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당분간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어요. 수납하지 못한 병원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깰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데려오는 생활을 2주째 하던 어느 날 손자가 묻더군요. 할머니, 근데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영훈아, 아빠는 잠깐 외국에 일하러 가셨어. 영훈이 빠방 사서 다시 올 거야. 근데 나 병원 싫어요. 이제 그만 오면 안 돼요? 6살 어린 손주의 말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사위에 대한 배신감과 딸의 고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아들 내외는 입원이 길어지자 조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결국 병원에 남은 건 저와 딸 단 둘뿐이었죠. 저는 매일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사위의 실종이라는 난제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착한 사람도 돈 욕심이 나면 별 수 없다고 비난하는 반응뿐이었죠. 한편으로는 사위가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위가 무슨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모든 혼란과 상실감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의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찔린 폐를 복원하고 장기 내부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죠. 수술 후 깨어난 딸을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저를 다시 살게 만드는 것 같았죠. 엄마. 딸이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크게 들렸어요. 미영아, 고생했다. 깨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이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전적으로 친척들의 도움 덕분이었는데요. 어미가 아픈 자식을 위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께서 망설임 없이 큰 돈을 선뜻 내주셨죠. 아주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빌려주신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나눠서 갚겠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보러 온 아주버님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무력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딸이 살았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온 탓이었어요. 재수씨,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조카 미영이만 건강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수철이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힘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저를 일으켜 세우며 아주버님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딸의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주치의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의 상태를 전했어요. 따님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고요. 안정을 찾으면 회복될 겁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와 꺽꺽 소리를 내며 통곡을 했죠. 딸이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됐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딸에게 꼭 알려야 할 소식이 있었죠. 근데 엄마, 형진 오빠는 어딨어요? 일하러 갔나?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매형 사라졌어. 누나 수술비 들고 튀었어.
누나 수술도 못할 뻔했다고. 아들의 말에 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어느새부턴가 딸은 괴로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형진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우릴 배신할 수 있겠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발. 나도 믿기지 않아, 미영아. 김서방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믿음 놓을 수가 없구나.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도 실종보다는 절도 같다고 했잖아요. 누나도 진실을 알아야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위가 돈을 들고 도망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 두었던 현금 다발들이 사위와 함께 사라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한 우리 가족의 원동력이었던 사위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저와 딸은 더욱 괴로움에 빠졌죠. 그동안 사위가 사라진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위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위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말했던 여행지나 가족끼리 추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았죠. 딸과 저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움켜쥐기 위해 부산, 여수, 강릉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었고 사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인천 송도에 가볼까요? 식당에서 비슷한 사람 봤다네요. 그즈음 딸과 저는 사위의 실종 제보를 받고 있었어요. 사위가 남긴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전국을 헤매었죠. 딸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사위를 찾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딸과 저는 인천의 한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 중에 닮은 사람이 왔었다고요? 네, 한 달 전쯤에 왔던 손님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도움드리고 싶어도 CCTV가 이미 지워지고 없네요. 죄송합니다. 주인의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미영아, 괜찮다. 너랑 나랑 끝까지 찾다 보면 뭐라도 단서가 나오지 않겠니? 저는 딸을 다독이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먼 친척이며 지인, 낯선 이들의 제보를 따라 부산, 여수, 강릉을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즈음 경찰들은 사위 찾기에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거든요. 사위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단정지으며 수사를 종결시켜 버린 거지요. 주말 동안 처음 보는 낯선 도시에 가서 사위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찾을 때 딸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 담겼지만 사위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이제는 그저 쓸쓸한 회한뿐이었죠. 엄마, 형진 오빠 죽은 건 아니겠죠? 그런 소리 마라. 형진이 어딘가에 분명 살아있을 거야. 저는 딸을 안아주며 사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제발 헛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위를 다시 보기까지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를 줄은 전혀 몰랐죠. 8년의 세월 동안 딸과 저는 그를 찾아 전국을 헤매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리움과 절망 속에서 흘러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단서를 쫓아다니며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지요. 사위가 사라진 지 8년째 되던 해의 어느 밤 딸은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꺼내더니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앳된 얼굴의 젊은 사위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결혼식 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나요? 다들 새 신부가 너무 행복하게 웃는다며 흉까지 봤다면서요. 저는 그 사람이 제 곁에 평생 있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약속들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사진을 바라보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미영아, 그날 네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어쩜 저렇게 선남선녀끼리 만났냐고 엄마 친구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야. 딸은 울음을 멈추지 못하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빠가 없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겠는데 이젠 정말 보내줘야 하는 건가 싶어요. 미영아, 엄마, 형진 오빠 찾는 거 그만두고 싶으면서도 포기가 안 돼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네가 죽긴 왜 죽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마음 찢어지라고 그런 말을 해? 응? 저는 결국 딸을 꼭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어요. 사위가 사라진 지 8년이 흐르면서 처음에 고통과 절망도 점점 희미해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사위를 향한 그리움과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젠 정말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사망신고하고 혼인관계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해.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어린 손주 역시 아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던 시절을 지나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찾겠다고 울며 애타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위로하기까지 했어요. 엄마, 할머니, 저 아빠 없어도 돼요. 엄마랑 할머니랑 외삼촌이 있는걸요. 아이고, 내 새끼, 기특하기도 하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지난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사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던 시기였어요. 사위를 찾기 위해 흘린 눈물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죠.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내렸을 때 사위가 제 꿈에 나온 겁니다. 꿈속에서 사위는 서럽고 절절하게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배고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위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저는 애달픈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한 발짝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위의 머리카락과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물귀신 같았어요.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사위의 얼굴을 적셨고 몸 전체가 젖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흘린 눈물과 물이 뒤섞여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저는 지금 사위가 생사를 불문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위에게 다가갔지만 사위는 점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공허한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사위의 뒤에는 검푸른 파도가 사위를 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파도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사위를 위협했고 저는 사위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영혼의 비야, 김서방! 그러나 사위는 어두운 표정으로 파도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죠. 파도가 사위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 사위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위가 사라지자 파도도 잦아들었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꿈속의 장면은 너무나 생생하고 처절해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그렇게 사위를 애타게 외치며 깨어난 저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에게 큰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꿈에서 깨어난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창문새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받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전라도에 사는 이종 사촌 오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혹시 조카 사위 사진 좀 다시 보내줄 수 있냐? 내가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는데 꼭 조카 사위 같아서 참 기분이 희연해.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촉이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었죠. 정말이에요? 사진은 문자로 바로 보냈어요. 확실한가요? 그런데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어. 무슨 어선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고생한 사람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사위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제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거기가 어디유? 네? 내가 오늘 모포 앞바다 쪽에서 낚시를 왔거든. 어시장 쪽에서 봤네. 사람들 사이에서 얼핏 봤는데 조카 사위와 너무 닮았더라고. 하지만 금방 놓쳐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사위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오빠, 제발 주변에 있는지 한 바퀴 둘러봐줘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갈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고 급히 딸과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단 자고 있는 딸을 급하게 깨웠죠. 딸은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방금 네 당숙이 김서방 닮은 사람 목포에서 봤댄다. 어시장 쪽에서 봤다는데 너무 닮아서 놀랐다더라. 찬영이 데리고 지금 당장 가보자. 딸은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서둘러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나온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딸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며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잠깐만 얘. 중학생 학부모가 이래야 되겠니? 신발 제대로 신고 가야지. 천천히 다치지 않게.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하게 이번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번엔 진짜겠죠? 나도 이상하게 이번엔 정말 김서방일 것 같다. 얼른 가보자꾸나. 뜬 새벽에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매형을 본 거예요? 오면서 기차표 끊었어요. 어서 갑시다. 그래, 서둘러 가보자. 저는 간절함과 기대가 어른거리는 딸과 아들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고 목포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속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힘들었습니다. 딸은 초조한 마음에 자꾸만 손을 모으고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아들이 다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딸의 손을 잡자 딸이 훌쩍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의 고통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사촌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표정에는 사위를 찾지 못한 미안함이 배어있더군요. 어시장을 몇 바퀴나 돌며 사위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로 간 건지 벌써 사라졌다고요. 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사위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위의 젊었을 적 사진을 들고 어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를 찌르는 항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어부들은 막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느라 분주하더군요. 시장 상인들은 싱싱한 해산물을 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사람들의 말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이 어우러져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에서 혼자만 동떨어진 우리는 사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남자 본 적 있으세요? 딸과 저는 시장 상인이며 어부를 발견할 때마다 사위의 사진을 대뜸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의 사위는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죠. 바쁜 상인들은 손을 휘휘 젓거나 모른다고 대답하기 일쑤였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이번에야말로 꼭 찾는다는 일념하에 어시장 근처에 묵으며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수산물을 손질하던 한 어부가 우리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진을 한참 보면서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조각배 타고 나와서 어전 한켠에서 물고기 파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멀끔한 사진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생김새는 맞네요. 물고기를 판다고요? 혹시 이 사람 어디 사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알죠. 거기 나오는 진짜 자연인들처럼 요 앞에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낚시꾼들만 가는 외딴 돌섬에서 혼자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참, 물 먹고 사려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위 행방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저희는 주변을 수소문해 급히 배를 빌려 섬으로 향했습니다. 선장은 땅딸 만한 키를 가진 남자였는데 낚시꾼들을 자주 실어다 주면서 섬에서 사는 남자를 봤다고 하더군요. 파도에 흔들리는 뱃속에서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무인도는 작은 돌섬이었습니다. 배가 무태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사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렸죠. 엄마랑 누나는 여기 계세요. 저랑 당숙 어르신이랑 다녀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8년을 찾아 헤맸는데 김서방 맞는지 내 눈으로 꼭 봐야겠다. 뭐 위험한 일이라도 있겠니? 그래,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무서워. 다 같이 가자. 그렇게 딸과 저, 아들과 사촌 오빠는 섬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바위와 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베어내지 않은 나무와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있더군요. 귓가에는 새소리와 이따금 파도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죠. 한참을 걸어가던 중 우리는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 앞 바위 틈새에는 낡은 어망과 녹슨 깐통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오두막 지붕의 나뭇가지를 흔들어 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돌들이 자박자박 부딪혔고 긴장한 나머지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어요. 찬영아, 여기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아. 딸이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오두막의 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우리는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고 해묵은 먼지가 가득 끼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 위에는 해진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반쯤 먹다 남은 통조림과 낡은 컵이 풍기는 악취에 저는 코를 손으로 잡아막았습니다. 저기 주인분 계신가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에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침대 위의 담요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뒤로 물러섰죠. 천천히 담요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8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위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거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동굴처럼 깊게 패여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에 제멋대로 뻗친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반짝반짝 빛나던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얇은 담요 아래로 드러난 그의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옷은 해지고 찢어져 있었어요. 형진 오빠? 진짜 오빠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사위는 움찔하며 천천히 눈을 뜨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던 듯 자기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는데 앞니가 몽창 부러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누군가 내뱉은 탄식과 울음소리로 가득해졌지요. 그때 사위가 우리를 알아본 듯 급하게 일어서더니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소시적에 고등부 육상 선수까지 했었던 사촌 오빠가 재빠르게 뒤쫓더군요. 저와 딸은 온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두 사람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자네 거기 안 서! 이 섬에서 도망쳐서 뭐 어쩔 건데! 오빠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벽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파도가 절벽 아래에서 거세게 치고 있었죠. 공중에서 부셔지는 거센 파도는 마치 혀를 낼름거리는 수마 같아서 금방이라도 사위를 끌고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친척 오빠는 사위를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고 바위에 발을 디딜 때마다 이끼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위는 간신히 바위 틈을 비집고 해변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결국 오빠가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지요. 바닷물이 튀어올라 둘 다 바닷물에 흠뻑 젖는 와중에도 오빠는 사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8년이나 도망쳤는데 마주할 때도 됐잖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버리고 간 아픈 마누라랑 어린 영훈이는 생각도 안 해? 사촌 오빠는 힘겹게 사위를 바위 위로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사위는 두려움에 떨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사위에게 다가갔어요. 딸은 8년 만에 만난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미영아, 미안해. 어떻게 된 거야? 8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뭐 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김서방, 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미영이 수술비를 자네가 가져간 거야?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말을 안 했는지 사위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처참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어느새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 사실은 제가 도박장에서 다 썼어요. 사위의 고백에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형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절 도박장에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제 용돈으로 소액만 걸었는데 며칠간 큰 돈을 따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위의 눈은 멍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와 절망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형들이 처음에 큰 돈을 딸 때마다 재능이 있다며 추켜 세웠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어요. 몇 판만 더 따서 장모님이랑 우리 미연이, 영훈이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 판이 벌어진다는 형들의 말에 넘어가 장모님 돈에 손을 댔습니다. 멍청하게도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사위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을 듣기 괴로워 귀를 막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일이 잃기 시작했어요. 이 판만 끝나면 하면서 원금만 쉽게 회복하고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잃기만 했어요. 눈앞에서 돈이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잃은 돈을 다시 찾아서 장모님께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눈이 돌아서. 일그러진 사위의 얼굴에서 고통과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미영이가 큰 사고가 나서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제 발이 이미 도망을 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긴 싫은데 몇 번이고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제가 너무 못나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잠이 들면 미영이가 나와서 너 때문에 죽었다며 피눈물 흘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아내 목숨값 떼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물어물어 찾다가 이 섬에 들어와 지금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이 8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모든 인과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서희는 8년 전 딸의 사고와 함께 집에 있던 돈을 모두 잃고 무서움과 절망 속에 도망친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방황하다가 이 무인도로 숨어 들어온 겁니다. 아니,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만큼 황당하네. 대체 이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어떻게 산 겐가?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사위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손으로 시작해 생존을 위한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맨손으로 고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밤에는 춥고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위는 말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낚시꾼이 버리고 간 낚싯줄을 발견했어요. 그걸로 간신히 고기를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무를 엮어 오두막을 짓고 불을 피우는 법도 배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 팔아 쌀과 창거리를 사왔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사위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떠올리는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위가 혼자 겪어야 했던 고난과 외로움을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와 고통을 안고 이 섬에서 홀로 견뎌온 것이었죠. 딸은 8년 만에 만난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해결했으면 됐잖아. 어떻게 아픈 나를 그렇게 버리고 떠날 수 있어? 어떡해?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슬퍼하는 딸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오더군요. 그동안 사위가 왜 사라졌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흘러버린 8년이 너무 통탄스러웠어요. 한없이 기다리고 찾아다녔던 그 답을 듣게 된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사위의 잔뜩 쉬어버린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8년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이 그리고 사위의 고통이 우리 가족을 다시금 실종 당일 기억으로 데려갔죠. 저는 사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없이 듬직했던 사위의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지쳐 보였죠. 딸은 감정을 추스르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거 봤으니 됐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끝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김서방, 아니 형진아, 8년이나 이 섬에서 혼자 살았다면 충분히 죗값을 치른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여기서 혼자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사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살지 말게. 무트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자네 아들 영훈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 누구 하나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배를 타고 섬을 떠났죠. 그렇게 8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저와 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긴 회의 끝에 사위를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맺었던 가족의 연을 생각하며 내린 마지막 관용이었죠.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사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모든 게 해결된 후 제 꿈에 물에 흠뻑 젖어 울고 있는 사위가 나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60평생 살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누군가 떠나도 남겨진 자들의 삶은 계속되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남은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